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24년 강신의 영화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월 30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안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편집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녹음을 해서 급박하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에 일요일 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참사를 당하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이 나오는 바람에 강신의 영화제 혹은 녹음 스케줄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엄 관련한 소식을 뒤따라가면서 또 일상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에 대한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12월에 하나씩 좀 보려고 했는데 한 일주 안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2025년에는 나라가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도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공지를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 쪽으로 음악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신의 밤이라고, 강신의 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자 수가 없고 방송도 하나밖에 올리지 않아서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오시면은 링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강신의 수다 채널의 밑에 보면 추천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채널 화면 하단에 강신의 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제 편을 빨리 편집하고 또 업데이트한 이후에 하얼빈을 보고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얼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오징어 게임 2도 아직 보지 못했고 오징어 게임 2가 여러 해외 언론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국내에 전해지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93개국에서 모두 1등을 동시에 차지하는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 궁금한데. 일단은 저희 방송 2024년 박스 오피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신의 영화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개봉했던 소방관이라든지 하얼빈은 이 강신의 영화제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거 다 읽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1등은 뭐 파묘입니다. 1191만이고요. 스크린 숫자는 2367개를 기록했습니다. 파묘가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좀 시대적인 상황도 좀 맞아 들어간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등은 범죄도시 4편이고요. 1150만 기록했는데 이 영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스크린이 2980개를 차지했습니다. 스크린 숫자 역대 1위 기록입니다. 2980개. 스크린 숫자 역대 2위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2948개를 기록했는데 한 32개 차이로 한국 영화가 1등을 차지했네요.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2편, 3편, 4편 모두 1000만 이상을 기록한 그런 시리즈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박스오피스 3등은 인사이드 아웃 2편입니다. 879만 기록했는데요. 스크린은 2619개.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거의 900만원 육박하는 그런 기록을 차지했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4등은 베테랑 2편입니다. 752만 기록했고요. 스크린은 2691개. 이게 인사이드 아웃 2편보다는 스크린을 더 많이 가져왔는데 관객은 100만 명 정도 더 적게 나왔습니다. 베테랑 1편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넘었죠. 1341만. 그거에 비하면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캐릭터에 공감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조금 베테랑 2편이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오피스 5등은 파일럿입니다. 471만을 기록했고 스크린은 1956개를 기록했네요. 박스오피스 6등은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2023년 12월 20날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저희 강신의 영화제 기준에서는 작년 12월도 포함되기 때문에 457만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숫자는 2196개인데
앞선 파일럿이라는 영화보다도 스크린 숫자가 더 많지만 관객 수는 더 적은 거죠. 이게 정말 처참한 성적인 게 1편 명량이 1761만 기록했고요.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 역대 1위죠. 2편 같은 경우도 726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량, 이순신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는 영화인데 457만 뚝 떨어졌죠. 그 환타지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꾸는 장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이 노량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그게 너무 결이 안 맞고 막판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치신단 말이죠. 북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나 명나라 군사들도 뭐 힘을 내서 다시 싸운단 말이죠. 이건 좀 오버하지 않나 진짜로. 차라리 그냥 1편처럼 심판을 집어넣던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집어넣는 걸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1편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명량을 많이 아쉽습니다. 자, 7등은 원카 353만이고요. 8등은 탈주 256만, 9등은 듄 파트 2 201만입니다. 이게 1편은 166만인데 그거보다는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10등은 위키드 200만 8천, 11등은 에이리언 로물루스인데 200만 2천입니다. 6천 차이로 10등 안에 못 들었는데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한국에서 에이리언 바로 전작 에이리언 커버넌트 2017년에 개봉했던 그 작품은 130만을 기록했었거든요. 그 작품보다는 많이 들어갔다. 저도 에이리언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제가 근황 토크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블로그에도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하나 썼거든요.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여러분, 박스오피스에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모아나 2를 빼먹었습니다. 11월 27일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제가 필터를 걸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 박스오피스 기록을 검색할 때 기준으로는 329만이었고요. 지금은 더 늘어났지만 스크린은 1985개입니다. 그래서 원카 다음으로 8등에 위치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329만. 자, 이렇게 2024년 개봉작 박스오피스를 알아봤습니다. 1등은 파묘다 1191만.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영화가 2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는 3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계속해서 한국 극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10위권의 관객 수를 비교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최저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걸 보면은 전반적인 한국 극장가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10위 영화가 이제 200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10등했었는데 384만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크루엘라가 198만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10등 영화와 3년 전인 2021년 10등 영화가 관객수가 비슷합니다. 회복되는 듯 했지만 다시 침체의 기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한국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9편입니다. 작년보다는 3편이 늘었습니다. 파묘, 범죄도시 4편, 베테랑 2편, 파일럿, 탈주, 핸섬 가이즈, 소풍, 사랑이 하츄핑, 애니메이션이죠. 그다음에 건국전쟁, 다큐멘터리고요. 이 9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다 좀 적절한 얘기인데 아마도 이제 극장 관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테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VOD 판매라든가 OTT 판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나타난 그런 영화 형태 중에서 스낵 무비라는 것이 있다. 그것도 제가 NG 301편 근황 토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팝콘 무비가 있잖아요. 팝콘을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좀 오락적인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그걸 팝콘 무비라고 하는데, 스낵 무비는 정말 스낵을 먹을 정도로 가볍고 짧은 그런 영화를 뜻합니다. 가볍게 볼 수 있고 짧은 영화. 예컨대 손석구 배우가 주연을 맡은 밤낚시 같은 경우 이게 10여 분짜리 영화인데 관람료가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4.6만이 들어갔어요. 2025년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극장에서도 이제 관객들을 극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미끼 상품이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극장은 영화관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오락시설이 되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 네, 제가 그냥 토크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까지 2024년 박스 오피스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리, 경향 이런 것들도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죠.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신영화제가 각 부문을 나눠서 뭐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각 부문을 나눠서 원래 시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청취자분들 설문도 받고 하면서 같이 했었죠. 근데 이제 청취자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그 설문 참여자 숫자도 급감하면서 이제 저 혼자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이제 각 부문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눌 만한 영화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고요. 그냥 베스트 5개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꼽고, 올해 베스트 남자 배우, 주조연을 포함해서 베스트 여자 배우, 그리고 워스트 작품 이렇게 꼽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4개 파트로 나눠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는 2024년 베스트 5위 작품은 베테랑 2입니다. 류수양 감독 영화죠. 이 영화는 1편과 연결지어 보았을 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이 어쩌면 이제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나눠진 영화인데, 1편과 2편이 독립적인 영화인데 이걸 굳이 연결지어서 봐야만 더 재밌다는 거? 이거는 그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1편 이제 말미에서 이제 유아인하고 황정민하고 붙잖아요. 거기서 시민들이, 혹은 이제 시민들의 눈이 카메라 들고 막 찍잖아요. 일종의 심판자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인민재판식으로 같이 황정민과 함께 그 악인을 처벌한 거죠. 그런데 이번 2편에서는 약간 범죄를 소비하는 주체가 됩니다. 시민이. 그러니까 심판자에서 범죄를 소비하는 주체, 혹은 그 범죄를 북돋는 그런 주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관객은 일종의 심판자로서 영화를 보고 싶은 건데 대리만족하는 거죠. 내가 쟤를 심판할 수 없으니까 영화 속 주인공이 대신 심판해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2편에서 나오는 대중들 혹은 관객들은 이제 범죄 소비 주체라고 일컬어진단 말이죠. 또한 이제 주인공 황정민을 맡은 그 주인공도 약간 인간미가 없이 정의로움에 도취된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의아했는데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이 황정민 캐릭터가. 그리고 좀 심한 표현도 많이 쓰죠. 저런 놈은 그냥 죽어야 돼, 뭐 누가 죽이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한단 말이지. 형사가 경찰인데. 정의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악인이 죽을 정도로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경찰 신분이잖아요. 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대사를 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아들 혹은 그 아내가 보살피는 다문화 가정, 이들을 도와주는 시기를 놓쳐버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약간 1편에 비해서는 인간미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악당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당을 잡는 이런 느낌으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악당도, 2편의 악당도 사실은 주인공과 거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진영이 있고 악한 진영이 서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기본 바탕은 똑같다고 나와요, 영화 속에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은 관객들을 좀 멀리하게 만든 원인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나친 사이다. 요즘은 사이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지나친 사이다는 오히려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쟤 악당이니까 죽어야지, 저 나쁜 놈 빨리 사형시켜야지, 그런 작품들,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 대한 관심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테랑 2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았던 1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면서 그 2편만의 매력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초반에 나왔던 주부 도박단, 1편에서 계속 언급됐었던 그 에피소드 부분하고 결말 처리, 악당과 황정민의 최종 싸움, 이 처리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자, 제가 꼽는 올해 베스트 4등은 파묘입니다. 장지연 감독 영화죠. 이제는 뭐 오컬트 장르 마스터가 된 느낌입니다, 감독님. 그러나 영화 전반의 공포와 후반의 공포의 그 결이 달라서 그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거 녹음했었죠.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후반에는 이제 보이는 것의 공포를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은 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험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험한 것의 그 강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생각보다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 결말 보면 딱 나타나죠. 1대1로 붙잖아요. 그것만 봐도 강력함이 좀 떨어지는 악당이었다. 그러니까 공포가 덜하죠.
여하튼 이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종의 시공간이죠. 조상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 일종의 그런 시공간이란 말이죠. 그런 묘지 같은 경우. 그런 인식과 이제 무속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런 영화이고, 여기에 이제 일제시대에서 비롯한 항일주의 이런 것까지 접목한 그런 영화죠. 그래서 올해의 어떤 시기와 잘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의 망령이 아직까지도 힘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이제 주요한 감정성 변화나 그리고 이제 김고은 씨의 구판이 나오는데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카메라 연출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 파멸을 한 번 더 봤는데 두 번째 봐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배우가 정말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곡성의 황정민의 구판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카메라 연출이었어요. 그것이 많이 아쉬웠다. 자, 3등 영화. 제가 꼽은 2024년 3등 영화는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 감독님은 예전에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베를린 천사의 시 이런 영화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영화 다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누구지? 하지만 유명한 감독님이셨다. 퍼펙트 데이즈. 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동경에 있는 공공 화장실 청소부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그 청소부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영화 첫 장면부터 정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연출력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제는 이런 영화가 좋아지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뭐 이빨 닦고 화분에 물 주고 이런 것부터 나오거든요. 영화 처음부터. 근데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인공이 한참 동안 대사를 치지 않습니다. 그냥 표정과 이 몸 움직임과 이런 것들로만 연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락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었나 싶더라고요. 이런 영화가 초반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상의 느낌이 영화 말미에서 좀 깨지게 되거든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같이 서로 그림자 막 밟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장면들 나올 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건 너무 뭐랄까요, 한국 정서에 있어서는 너무 환타지 아닌가? 영화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는 이제 평범한 사람의 삶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영화답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적 사건이 극중에 없어도 일상에서 도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좀 흥미진진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인공의 일상이 영화적으로 잘 조각된 그런 작품인 것이죠.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의 동양 버전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희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일생을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면은 꽤 정말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일생이 심심하진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이 영화가 정말 증명해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영화적으로 잘 조각한 셈이긴 합니다만 주인공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루틴 혹은 고집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일상을 계속 반복합니다. 편집 패턴이라든가 편집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긴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루틴이든 고집이든 신념이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그런 주인공이 좀 부럽기도 하고 약간 공감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러한 일상이 좀 위태롭게 보인다는 그런 와차평도 있었는데요. 이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안간힘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건 약간 그 일본 배우 특유의 약간 오바가 섞인 연기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영화적인 캐릭터를 요구하다 보니까 관객이 이런 일상 혹은 이런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패터슨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영화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모든 영화가 다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담는 건 다 영화적이죠. 어떻게 해야만 더 우리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야쿠소 코지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는데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브로커로 남우주연상 타고 그 후에 야쿠소 코지가 탔거든요. 야쿠자 코지의 마지막 엔딩씬 카메라가 그 얼굴 정면으로 클로즈업하고 울먹울먹 하면서도 또 웃음을 짓다가 울음을 참다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표정 연기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연기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오바로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감정선이 그게 나올 감정선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 영화가 티나게 영화적인 느낌을 후반과 이 엔딩씬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그 엔딩씬이 오히려 아쉬웠다. 이 영화 좋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퍼펙트 데이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아마 녹음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두 영화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뭐를 1등을 줄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에이리언 로물루스와 장손 이 두 영화 중에서 1등을 꼽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 에이리언 로물루스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왓챠에는 요거 4점을 줬고 페드 알바레드 감독 작품이죠.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다운 영화였습니다. 장르성, 오락성, 정서감, 미래 통찰적인 부분, 약간 시의성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뛰어났다. 그러나 이제 기존 에이리언 시리즈의 장점을 승계하고 발전시켰을 뿐 어떤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있긴 했는데 제가 그 이전 에이리언 시리즈를 기억도 안 나고 거의 다 보긴 했습니다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크게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배경 디자인만으로 정말 저는 이 세계관에 몰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어 반복이 되겠네요. 처음 딱 보자마자 그냥 야 이거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SF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미래 인간과 혹은 인간 사회에 대한 통찰 혹은 예측 이런 것들이 정말 동의할 수 있게끔 캐릭터와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의 관계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정서감이 또 있을 것이고 민간 기업의 공공 인프라 독점, 인프라 민영화죠. 이런 것들이 극단으로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인간은 어째서 인간인가 존재론적 질문도 영화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오락성이나 장르성과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들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영화가 흘러간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영화의 끝에 가서도 정말 멈추지 않는 그 장르성과 오락성의 분출 정말 좋았습니다. 방심하지 말라 이거죠. 여성 캐릭터의 액션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하고 싸울 때 전 일반적으로 완력에서는 한 번에 제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를. 그래서 액션으로 남성을 제압하려면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요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설명이 부여되어 있을 때 그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그런 장면, 액션 장면에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여성 캐릭터의 액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액션 법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무술을 닦았다고 하는데 몸을 보면은 근육은 하나도 없고 옛날 홍콩 영화나 무협 영화처럼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 내공으로 상대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대물에서.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액션으로 그 괴물들을 제압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에 또 과학의 힘을 부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영화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살폈구나. 이 영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거든요. 괴물하고 싸웠을 때 이길 거라는 인상을 한 번에 받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연 설명을 붙임으로써 그 액션 장면에 납득이 되도록 한다. 이런 점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손 같은 경우는요, 한국 영화죠. 오정민 감독 연출이고 장편 데뷔작입니다. 제가 이거 왓챠에는 4.5점을 줬어요. 이 영화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정말 제 취향에 딱 들어맞는 영화고요. 제가 극장에서 봤으면 아마 이거 분명히 아마 녹음을 했었을 겁니다. 경상도 가족 3대에 걸친 그 가족의 질긴 애증을 스멀스멀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애증의 비밀을 풀어내는 과정이 살짝 이제 편의주의적인 점도 있기도 합니다. 대사로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영화는 이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의 진실보다는 그 애증에 집중을 합니다. 실제 가족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진실이 뭔지를 확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확실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기억이 왜곡되거나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잠가 놓고 어떤 물건을 가져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끔 화면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장면들이 몇 개 나오죠. 그래서 서늘한 그런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가족들의 그 애증,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었던 그 애증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나친 가부장주의가 여성에게는 물론 굴레가 됩니다만 남성에게도 일정 정도 무거운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전통, 상실, 다툼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뻔한 흐름에서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장손인데 청년으로 나오는데 이런 장손이 이제 이런 가족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점차 그런 가족의 비밀과 애증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이 집안의 장손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교적 그 영화가 주인공 장손의 시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의 점프라든가 장소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고향으로 왔을 때에만 영화가 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장면이 좀 적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약간 관찰자 시점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좀 적어서 좀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화에 담겨 있는 좋은 풍광이라든가 서늘한 분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꼭 극장에서 즐겼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어떤 한 캐릭터가 두부 공장에 우뚝 섰다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거든요. 그때 나오는 음악도 좀 서늘한 음악이 나오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도 상당히 좋았고요. 여하튼 이 영화는 정말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면 2025년에라도 제가 한번 녹음을 하고 싶은 영화이고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화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꼽아야 되는가? 자, 제가 꼽은 올해 1등 영화는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꼽겠습니다. 왓챠에는 이걸 4점 주고 장소는 4.5점 줬는데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1등으로 꼽고 장소는 2등에 꼽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에이리언 로물루스이더라고요. 아마 에이리언 로물루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감흥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장소는 한 번 더 봤을 때 감흥이 더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또 보고 싶은 영화라고 했을 때는 에이리언 로물루스였습니다. 제가 꼽은 1등은 에이리언 로물루스, 2위는 장손, 3위는 퍼펙트 데이즈, 4위는 파묘, 5위는 베테랑 2 이렇게 제가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좀 언급하고 싶은 영화가 3편이 있는데요. 망했다고 알려진 원더랜드, 김태형 감독 작품이죠. 초반엔 조금 유치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AI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서 AI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AI와 인간의 감정적인 관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갈 때 어쩌면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종의 예언자적인 영화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도 이제 AI가 등장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문제를 원더랜드가 짚고 있다. 하지만은 원더랜드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커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리즈물로 쭉 풀어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 김태형 감독에게 한번 접촉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2024년 영화는 댓글 부대입니다. 안국진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이건 현 시점 또는 요 근래 20년 동안의 한국 근현대에서 아주 시의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벌과 관련한 댓글 부대, 여론 조작 부대죠. 그것을 아주 소규모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규모도 꽤 크고 어쩌면 국가기관이 동원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화가 그 정도까지 파고들진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20년 정도의 한국 근현대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와일드 로봇. 크리스 샌더스 감독이 연출했고 이분은 예전에 드래곤 길들이기를 연출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엄마가 아니었던 모든 엄마들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화 보면서 울컥하는 감정성도 있었고요. 로봇하고 아기 기러기가 만나서 여러 가지 소동을 겪는 영화죠. 참 그래픽이 참 놀라울 정도였고요. 제가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잘 보진 않거든요. 너무 그 가짜 느낌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하더라고요. 자,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영화 원더랜드 댓글 부대 와일드 로봇이었습니다. 베스트 남배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조연 모두 포함입니다. 후보는 핸섬 가이즈의 이성민, 퍼펙트 데이지의 야쿠쇼 코지, 장손의 오만석입니다. 이분은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분이고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핸섬 가이즈의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해하거나 뭐 분노가 표출되거나 겁에 질린 감정까지 정말 그 캐릭터의 찰떡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캐릭터에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쿠쇼 코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영화죠. 퍼펙트 데이즈.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옆 벤치 아가씨의 눈치를 보는 그 장면이 있어요. 움찔움찔거리는 소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왜 날 쳐다보는지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나도 같이 봐야 되는 건가? 한번 인사를 더 할까? 아니면 왜 나를 보는지 물어볼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연기, 움찔거리는 연기 이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너무 실감나게 연기를 하셨고 인상에 남는 장면이었고 영화 속에서 그냥 일상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약간 일본 특유의 오바 연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 연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손의 오만석 씨, 극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달한 캐릭터이고요. 민주화 운동 고문을 겪은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한쪽 다리를 절죠. 경상도의 가부장적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꿈을 버린 가장으로서 나오는데 그 가장의 울분 같은 것들이 술만 마시면 등장합니다. 그런 연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 분을 후보로 꼽았는데요. 사실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남자 배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는 야쿠쇼 코지, 퍼펙트 데이지의 이 배우를 베스트 남배우로 꼽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참 좋아하고 지난번에도 관련한 영화를 녹음한 적이 있었죠. 자, 빨랑빨랑 넘어가죠. 베스트 여배우 마찬가지로 주연, 조연을 포함합니다. 후보는 정순의 김근순 배우, 장순이 아니라 정순입니다. 극중 이름이 정순이죠.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의 신혜선 배우, 원더랜드의 탕웨이 배우, 그리고 더 킬러스의 심은경 배우입니다. 후보로는 이 네 분이고요. 김근순 배우 같은 경우는 강렬한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가 좀 낯설었는데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내공이 내공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폭발하는 연기, 가창력을 뽐내는 그런 연기, 그런 건 없는데 사랑에 빠진 눈빛부터 상실의 아픔 혹은 차가운 분노 이런 모든 감정들을 정말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내공으로 연기를 해내십니다. 사랑에 빠진 그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은 그동안에 봤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몰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녀가 죽었다의 신혜선 배우는 매우 정확한 발음으로 광기 어린 감정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혜선 배우 연기를 제대로 본 게 이 영화가 처음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에 왜 신혜선 배우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지 정말 200% 알겠더라고요. 감정 연기가 정말 뛰어납니다. 멜로만이 감정이 아니잖아요. 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놀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더랜드의 탕웨이 배우는 딸을 둔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딸이 있잖아요. 실제로 참 볼 때 편안한 그 연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쁘게 나오십니다. 이 남편이 감독이다 보니까 그 아내를 굉장히 이쁘게 찍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게 나오십니다. 정말 예쁘고 단아하게 나오신다. 그래서 꼽았습니다. 후보로. 그리고 더 킬러스의 심은경 배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조커 캐릭터를 연기한다면 여성 배우로는 심은경이고 남성 배우로는 구교환일 것이다. 그동안에 한국 영화, 한국 작품에서는 조금 이제 방황을 좀 하시다가 일본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여러 좋은 영화들, 좋은 연기, 또 상들도 수상하시고 그러셨죠. 이 영화 속에서도 연기가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그 배우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뭐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라
아, 정말 저 배우가 편안하게 연기를 하는구나. 자유롭게 연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심은경 배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고 혹은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부여했을 때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다 본인 그 자체인 것 같은 그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심은경 배우나 신혜선 배우나 대사를 칠 때 곡조가 있어요. 곡조. 저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감정이 제대로 실리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말의 곡조가 있습니다. 놀랐을 때 나오는 곡조라든가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의 그 멜로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배우, 신혜선 배우와 심은경 배우는 그것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여배우 선정에 있어서는 고심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저는 김근순 배우를 꼽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우 혼자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통 캐릭터가 어떤 시리에 빠졌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멍한 표정을 짓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몸에 모든 힘을 뺀 채 눈 풀린 상태. 저는 그런 연기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김근순 배우는 이 배우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아요.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베스트 여배우 정순애, 김근순 배우를 꼽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방송, 올해 방송 조회수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올해 저희 방송 성적이 어땠을까? 유튜브하고 팟빵 조회수를 합한 숫자를 말씀드릴 건데 올해는 방송편이 9개밖에 못 올렸고 그 중에서 6개가 영화 편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2개 감소한 수치인데 제가 작년 강신영화제에서 2024년에는 조금 더 녹음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헌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더 적게 했네요. 뭐 핑계를 좀 대자면 기독 시리즈하고 타짜 이거 녹음하면서 원고를 좀 쓰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죠. 그때. 방송 조회수 4등은 NG 300편 보통의 가족입니다. 유튜브와 팟빵 기록 합친 게 1111회 기록했고 3등은 OT 3편 전란 편입니다. 유튜브 팟빵 합친 게 1228회였고요. 조회수가 2등은 NG 297편 타짜 편입니다. 합친 숫자가 1301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977회 조회수가 있는데 좋아요 숫자는 1개고 싫어요 숫자가 2개인가 그렇습니다. 자, 2024년 저희 방송 조회수 기록 1위는 NG 295편의 파묘입니다. 앞에서 1452회를 기록했고요. 좀 슬픈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는 1등 조회수 기록이 2089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5044였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올해는 1452회. 조만간 두 플랫폼의 조회수 합쳐도 4자리가 안 나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 같네요. 단일 플랫폼에서 4자리 조회수가 나온 게 하나고요. 파묘. 작년에는 3개였는데. 네, 뭐 이렇게 점점 사그라드는 거죠. 최저 조회수는 NG 301편, 요 근래 올렸던 근황토크 에이리언 핑 편입니다. 182회 조회수고 좋아요를 최다로 받은 건 파묘 편이고요. 유튜브나 팟빵, 오디오 클립, 풀로 다 합쳐서 18개입니다. 작년에는 20개였고 1등이 재작년에는 22개였습니다. 2개씩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죠. 자, 강신의 영화제 마지막으로 워스트 작품, 제일 안 좋았던 작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는 허명행 감독의 황야,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김한결 감독의 파일럿,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폴리아되입니다. 황해 같은 경우는 제가 왓챠에 1.5점을 줬습니다. 총 최종 난국이고요. 액션 감독 출신인데 액션 연출마저 엉망이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제가 왓챠에 2점을 줬고요. 왓챠에 썼던 평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감정이 질척거리는 작품을 당당히 내밀다니. 러닝타임 80분까지 관객을 관조하게끔 강제한 채 그냥 지들끼리 논다. 그리고 영화에서 계속 뭐 전생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서양에서 아시아를 보는 그런 단골 소재 아닙니까? 전생? 윤회 뭐 이런 거? 정말 2024년에 안타까운 게 영화가 북미에서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TV 시리즈 파친코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그냥 토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한국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쓰는 대사가 외국 번역 투가 심합니다. 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멜로 영화인데 감정 몰입이 되지 않았고 여자 주인공의 그런 행실이랄까? 아니 남편이 있는데 네? 그런 모습들 너무 감정이 질척거린다. 신파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캐릭터들끼리 노는 게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파일럿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잖아요. 남성 파일럿이 여장을 하고 펫에 다닌다 뭐 이런 건데 조정석 배우가 잘생긴 배우긴 합니다만 여장을 했을 때 여자로 보이는가?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제가 영화 속에서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연출이나 이야기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코미디 영화인데 뭐 그다지 재밌지도 않았고 여하튼 뭐 손익분기점 남겼다고 하니까 그 점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커 2편이죠. 조커 폴리아드. 1편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릭터를 파괴하는 것까지 가는 건 좀 오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그런 흐름으로 갔는지는 이해는 되긴 했습니다. 동의를 한다거나 납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영화 이제 결말에 가면 캐릭터가 파괴되거든요. 이 악인 캐릭터이지만 이 조커를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이건 반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커 2편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바라보는 혹은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것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아서 플렉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본인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노래가 들어간 것도 좀 그렇고 감정 연출을 더 이상 하기 싫었던 거죠. 1편에서는 감정 연출이 굉장히 농밀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 오히려 노래가 감정성을 깨트리고 노래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고 쳤는데 캐릭터를 파괴시키는 것까지 나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워스트 작품 최악상 후보로 꼽은 겁니다. 자, 2024년 강신영화제 워스트 작품 최악상은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에게 주겠습니다. 황야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왓챠에서도 황야가 더 점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왠지 이 영화는 저희 영화제에서만큼은 최악이라고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삐딱한 생각이 들어서 패스트 라이브즈를 꼽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전생 얘기하나요? 전생 보고 싶으시면요. 마이크 케일 감독의 아이 오리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시각 효과도 훌륭하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거 보시고요. 21세기에 웬 전생 타령이며 왜 그렇게 심파를 자주 쓰는 한국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질척거리는 감정을 80분 내내 보여주다가 이런 건 아니지 않나. 패스트 라이브즈 최악상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제 정식 방송 내용은 다 끝났고요. 사족으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난 배우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혹은 예술인 언급하고 싶은 분들 김수미 배우도 세상을 떠나셨고 송재림 배우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궁원 배우가 계십니다. 원로 배우시죠. 이분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기 씨가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제 뉴스였던가요? 올리비아 하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을 맡으셨던 올리비아 하세 배우도 세상을 떠나셨고요. 알랭드롱도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조사를 해서 11월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블로그 글로 남긴 바가 있는데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극장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비싼 티켓값하고 볼만한 영화가 없는 거 이렇게 꼽으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부터 영화 표값이 비싸다고 느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1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티켓값이 1만 원 미만이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이제 통신사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인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실제 그 영화 표값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것을 체감하는 부담 지수는
뭐 체감 기온 이런 느낌이죠. 우리 관객들에게 그 가격이 체감될 때에 선진국들 대비해서 두 번째로 부담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티켓 값이 부담이 여러모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타개하고자 나타난 영화 형태가 이제 스낵 무비,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그렇다면 영화를 선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출연 배우, 장르, 입소문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요새 고액 출연료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국 영화의 모든 문제, 요즘 부진의 모든 문제를 주연 배우들의 고액 출연료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잘못이다. 배우든 제작사든 뭐 배급사든 영화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영화 침체를 주연 배우의 고액 출연료에만 묶기는 잘못이다.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출연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는 배우 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송은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편집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날 이제 계엄이 발동되면서 시민들이 그 계엄을 막았고 정말 시민의 힘으로 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민들의 활약에 이런 영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었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단지 한 개인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 하셨거든요. 그 개인들이 모여서 그날 계엄을 막고 또 시위에 나오신 그런 시민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가까운 시일에 개봉을 해서 큰 흥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광주 항쟁을 다룬 영화들이라든가 그 밖에 근현대 한국사를 다룬 영화들, 이 모든 영화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12월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올해 방송편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방송편 이후에 또 청취자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부들님이 4885님 오랜만에 또 오셨고, 피구왕님, 데이비 백호님, 또 오디오 클립에 계속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저희 방송 가동되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고요. 내년에도 여러분 청취 또 댓글, 블로그나 유튜브 방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첫 방송은 하얼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보신 분들 한 리뷰를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화도 보고 또 방송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내년에도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